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영역 아카데미의 김기동 회계사입니다. 어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있었고요. 2025년도였습니다. 어제 1차 시험 제가 기출문제 나오고 나가지고요. 어젯밤에 제가 문제 풀어가지고 제 카페에다가 그 학원 그래가 홈페이지에다가 그 관련 파일을 올렸었는데요. 어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 강의 못했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 강의 하려고 썼습니다. 일단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뭐 매년 제가 항상 시험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총평을 해드리는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제가 제 카페에다 또 글을 올렸는데요. 2024년 바로 직전 시험보다는 당연히 어려웠고요. 근데 그 직전 연도가 23년도가 시험이었는데 23년도 회계사 1차 시험은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기존의 1차 시험 문제들의 기출문제 좀 추이를 보면요. 이제는 제가 여기도 적어드렸는데 고급 회계 중 연결 이번에 조금 어려웠는데 연결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객관식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연결해서 문제로 좀 나왔거든요. 물론 연습서에서는 다 다루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이 고급 회계 쪽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험 시간이 10분 정도 추가되면서 고급 회계 비중이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걸 다 예상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급 회계 부분은 아무래도 연습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조금 원활하게 풀 수 있지 않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시험 시간 10분 늘어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온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늘어났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문제 좀 양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적으로 좀 빡빡하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 난이도 자체만 가지고 본다라면 23년도보다는 조금 더 쉬웠고요. 24년도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제가 문제를 풀 건데 제가 문제지에다가 직접 문제를 풀었거든요. 네, 이렇게 문제지에다 제가 문제를 푸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이 시험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어떻게 시험지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시험지 이렇게 제가 문제를 풀었고요. 제가 풀이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숫자들도 여기다가 제가 직접 썼어요.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여기다 직접 풀었거든요. 그 풀이 과정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직접 갖고 왔고요. 물론 이제 제가 요거는 강의용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필기해가지고 문제 풀이 과정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요거를 자세하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는 뭐 별도의 제가 또 텍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제 객관식 문제집에다가 나중에 또 첨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 위주로 제가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디테일하게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보고 다 보고 오셨다라는 가정하에 혹은 1차 시험을 볼 정도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다는 생각하에 뭐 제가 제 워크볼 이용해서 해당 챕터 들어가서 관련 내용 설명 안 할 거고요.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같이 한번 푸는 걸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가진 않을 거고요. 좀 짧게 해당 문제 컨셉 위주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는지 그런 요령 위주로 한번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말문제죠? 말문제인데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다 적어드렸지만 각 문제별로 난이도 체크를 좀 해드렸거든요. 요 1번 문제 난이도가 하고요. 요걸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전체적인 난이도가 상중하로 본다라면 난이도 상이 한 9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난이도 중 정도 한 18개 문제가 나갔고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가 한 8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좀 이렇게 좀 구성을 참 잘해서 문제를 내지 않았나 싶어요.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죠. 제 문제 표시, 내용 중 자산과 부채 유동 및 비유동에 관한 구분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하는 건데 이것도 객관식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시라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난이도 하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 약정이 약정상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라 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돼. 이 지금 약정 위반 해소는 가장 중요한 게 보고기간 말에 그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건 내 언제 합의했어요? 보고기간 말 현재 합의한 게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의 효력은 보고기간 말 현재 없는 거로 봐. 그래서 장기차입 약정을 위반했고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유동부채예요. 그 다음 여기 이것도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지문이야. 이연법인세 자산가 부채는 무조건 다 미유동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이연법인세 자산가 부채는 적어도 단기법인세 부채보다는 1년 정도가 더 걸리기 때문에 단기법인세 자산가 부채가 유동부채 3개월짜리 채권 채무라면 이연법인세 자산가 부채는 1년 3개월 정도가 적어도 걸리는 거니까 비유동자산 부채다라고 항상 이건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기출문제도 많았어요. 가와 나가 틀렸고요. 나머지 문장들은 다 맞습니다. 나머지 문장 중에 뭐 다는 정상적인 영업순환 주기 그거 얘기하는 거고 라도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당연히 유동성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가와 나와 그러니까 가랑 좀 비슷한 거죠. 원래의 결제 기간이 12개월 초과하는 경우
보고기간 후 재무제 발행 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 약정 또는 장기로 지급기를 제조정한 약정에 체결된 경우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를 돌아온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의 결제 기간이 12개월 초과할지라도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그게 유동성 장기부채거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만기 연장 약정을 맺었는데 언제 한 거예요? 보고기간 후에 만기 연장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뭐로 분류하는 게 아닙니까? 보고기간 만년제는 만기 연장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거 맞습니다. 네, 틀린 거는 가와 나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난이도 하고요. 요건 뭐 재고자산 컷오프죠. 회사의 창고 보관 재고 자산이 354만 원이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문제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문제가 물어보는 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문제가 요구하는 건 추가 자료 내용을 반영하면 엑셀리말 대안의 재무상태표 보고될 재고자산 얼마인가. 이 재고자산 컷오프 문제들은 기말재고를 물어보면 쉬운 문제야. 근데 이 문제가 언제 어려워지냐면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게 어려워져요. 왜냐면 수정분계상의 차변 쪽에 기말재고가 대변에 매출원가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매입 채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물어보면 어려운 문제지만 기말재고 물어보면 그냥 계산기만 갖고 문제 풀면 돼요. 첫 번째 먼저 계산기에 354만을 메모리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차입하고 담보로 재고선 제공했다. 담보 제공 재고죠? 안 팔렸기 때문에 요거 메모리 플러스 재고에 가산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뭐예요? 요거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로 상품을 즉시 인도하였다. 그런데 요거는 70만에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자, 콜옵션은 통제권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무슨 재매입이에요? 고가 재매입이기 때문에 이건 차입거래. 아까 봤었던 담보 차입거래랑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고자산으로 봐야 되는 건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런데 이거 제가 뒤에를 안 읽었네. 근데 콜옵션 재매입 조건 뭐가 있었는데 이걸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12월 말에 소멸되었다라고 돼 있네. 그래. 콜옵션 상태라면 기말 재고가 맞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건 요때 팔린 거죠. 12월 30일 팔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말 재고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고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미 다시 콜옵션 유지가 되는 상태라면 이거는 기말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미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럼 매각된 거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요 다음이죠. 상품을 인도하고 매월 말일 30만 원씩 4개월에 걸쳐 해서한다. 할부 판매예요. 할부 판매는 인도가 됐으면 판매가 된 거로 보는 겁니다. 강의할 때 많이 강조하는 거고 요것도.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 재고가 오고 있는데 선적은 됐고 재고가 입고는 안 됐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선적진도 오르고 있는 건 안 왔어도 내재고 가산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용 판매예요. 시용 판매인데 판매가 10만 원을 인도하였고 고객이 1월 10일까지 매입이사를 통보해줘야 되는 건데 아직 매입이사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안 팔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매출 총이익률 40%. 요게 이 문제의 마지막 함정이죠. 판매가가 10만이라고 했으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40%면 원가율 60%이기 때문에 판매가 60% 곱해서 6만을 메모리 플러스 하시면 기말재고 어렵지 않게 5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죠. 하지만 이것도 제가 강의할 때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 실세 수량, 여기서 감모 손실 나오는 거고 취득원가, 순실현 가능가치, PPPRM 이렇게 놓고 기초재고 저산 평가 순실 총당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입 재고가 24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 뭐 물어보는 거예요? 항목별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X1년도 포괄순이익 계산상 매출원권 얼마냐? 이런 설문들 항상 어떻게 푸는 겁니까? 먼저 재고자산의 총비용부터 계산하시는 거예요. 총비용은 어떻게 푸는 거죠? 기초재고 순금액, 단기매입금액, 기말재고 순금액. 기말재고 순금액은 뭐 곱하기 뭐죠? Q 프라임 곱하기 P 프라임. 그래서 제가 뭐부터 구했습니까? 총비용. 기초재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단기매입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비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고 순금액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금액은 Q 프라임 곱하기 P 프라임인데 뭐 조심하셔야 돼? Q 프라임은 항상 실사수랑 봐야 되는 건데 저가법은 순실현 가능가치가 아니라 원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Q 프라임 제가 녹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쳤죠? P 프라임은 900원, 800원이니까 이러면 800원. 하지만 1000원, 1050원이니까 이건 저가가 아니거든요. 저가법이니까 그러면 1000원. 그 다음에 800원, 700원이니까 700원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1100원, 1000원이니까 1000원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요 기말재고 여기 제가 구한 요 44만 4천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90개 곱하기 800원 메모리 플러스 124개 곱하기 1000원 메모리 플러스 140개 곱하기 700원 메모리 플러스 150개 곱하기 1000원 메모리 플러스 이렇게 하면 MR 값으로 44만 4천 나오는 거고 그럼 총비용이 나와요. 그럼 이 총비용에서 이제 뭐 빼버리면 되는 겁니까? 비정상 감모 손실을 빼버리면 이제 매출원가 비용이 돼. 왜? 이 문제 단서에서
정상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간모 손실은 매출원가 이외의 비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매출원가 이외의 비용을 발라내야 되거든요. 그럼 비정상간모 손실은 간모된 수량의 원가죠. 그래서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뭐 적은 겁니까? 간모 개수 20개 간모, 26개 간모, 요거는 20개 간모, 요거는 간모가 없죠? 그럼 이제 간모 손실부터 구하는 거예요. 20개 곱하기 원가 900원, 26개 곱하기 원가 1000원, 20개 곱하기 원가 800원. 그럼 그게 총 간모 손실이고요. 그 총 간모 손실이 6만 원이거든요. 그거의 40% 비정상 간모 손실. 그러면 2506000이랑 총 비용해서 매출원가 비용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그나마 많이 걸려. 항상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여러분들한테 객관식 강의 올려드리면 기출문제 풀이 강의 올려드리면 뭐 하죠? 팁, 빨리 푸는 방법. 당연히 선지에 뭐가 있을까? 분명히 선지에 총 비용도 있을 거고 비정상 간모 손실을 차감한 것도 있을 거야. 눈치를 채야 돼 이렇게 푸는 걸.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비정상 간모 손실이 기타 비용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비정상 간모 손실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거기다 몇 프로 구하는 거? 40%. 그럼 24,000, 24,000 차이 나는 거 걔가 답이에요. 2506, 24,000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4,000들은 다 차이가 안 나. 그럼 24,000 차이 나는 게 4번과 5번인 건데 비정상 간모 손실을 제외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1분 내에 풀려요. 이거를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총 비용에다가 매출원가 비용 구하는 것도 충분히 빨리 푸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푸는 게 이거야. 물론 이런 식의 문제풀이 방식의 단점이 뭐죠? 4번과 3번도 24,000원, 3번과 2번도 24,000원, 2번과 1번도 24,000원. 그런 문제 못 풀어요. 하지만 출제자가 이게 원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는 거야. 고생해봐라. 또 똑똑한 친구들은 빨리 푼다. 그런 의도로 가지고 천지를 만지는 거니까 요건 출제자 이렇게 낸 이유가 24,000이라는 금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라라는 논리로 문제를 낸 겁니다. 아무튼 재고산 총비용 구하는 스타일 요것도 객관식 강의할 때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 책에 관련된 문제가 진짜 많이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이건 뭐 난이도 중. 요거는 그거죠. 계정재 분류. 계정재 분류.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을 이건 계정재 분류가 아니구나. 요거는 그냥 단순히 재평가 모형이에요. 재평가 모형입니다. 볼까요? 기계장치를 120만 원에 취득하고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서 재평가하면 적용해라 했다. 동기계장치 내용수 6년 잔존가 정원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이다. 재평가명 적은 시 감가상각 노객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인가라는 건 이건 중요하잖아. 문제가 지금 손익을 물어보는 문제, 그지? 감가상각 노객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거 재평가액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익을 대체한다. 요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 재평가액여금이 감가상각하면서 기본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럼 기타 포괄 손실 한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요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잉여금 대체.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X년 포괄순이익 계산서에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죠?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럼 따로따로 구하시는 겁니다. 따로따로.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 120만 원. 6년이죠? 잔존가치 없다고 했으니까 감가상각비 20만 원 반영해서 100만. 그리고 공정가치 105만. 올라가죠? OCI 올라가요. OCI. 그 다음에 105만이라는 금액이 이제 내용서 4년 남았거든요. 4년간 감가상각하면 4년이 아니라 6년이었죠. 6년이었으니까 이제 5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으니 감가상각 21만.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 기존의 감가상각비가 재평가전으로 20만 원인데 업데이트한 감가상각비가 21만 원이니까 만 원만큼 차이. 그거를 기본으로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간편하게 풀면 이 5만을 5년간에 걸쳐 대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호가 만 원 줄어들고 이익잉여금 만 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84만이 얼마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78만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자, 기포누가 만 원만큼 사라진 게 있으니까 기타 포괄 손실은 4만. 나머지는 NI.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죠? 당기 순익 감소는 여기 21만이랑 감가상각비랑 2만이란 재평가 손실 23만 원이고요. 기타 포괄 손실 4만. 그래서 그냥 답은 4번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4번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 역시 눈치를 풀 수 있어요. 두 개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총포괄이익이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기초자산 얼마에서 재평가명 105만 원. 기말자산 해서 얼마예요? 78만 원. 이게 총포괄손익이에요. 계산기 제가 눌러볼까요? 780 빼기 1050 27만 원. 즉 105만 원이란 금액이 기말이 얼마가 됐어? 78만이 됐으니까 총포괄손익이 27만 감소했거든. 그럼 답은 두 개 더해서 27만. 걔가 답이에요. 25만 안 돼. 26만 안 돼. 너 잠깐 기다려. 너도 잠깐 기다려. 자, 5번 안 돼. 28만. 그럼 답은 3번과 4번인데 다시 해봐야지. 그럼 다시 해봐가지고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건 23만 원, OCI 4만 원. 내 눈치를 채야 돼. 5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어야 돼. 기포노 대차가 있잖아요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자, 이 5번은 5번. 요거는 토지 건물 일괄 구입해가지고 모두 사용하는 케이스 개별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서 그래서 이 뭐 물어보는 겁니까? 손익 X2년도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할부 구입, 일괄 구입 가격부터 먼저 한번 해보셔야 돼. 토지 건물 5년, 잔존가치 0, 감가상각 정해법 모두 사용하기에 일괄하여 1,000만 원 취득하였다. 구입대금 100만 원 중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였고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이니까 100이죠? 그럼 900만 원. 3년 300만 원씩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딱 계산기 들고 뭐 하는 겁니까? 100만 원 바로 메모리 마이너스 하시고 지급액이니까 메모리 플러스 해도 돼요. 메모리 플러스하고 300만 원은 현재 가치 계수인데 연속금액 현가 계속 안 나와 있네. 짜증나게. 그럼 첫 번째 300은 0.9524 메모리 플러스, 두 번째 300은 0.90710 메모리 플러스, 세 번째 300은 0.8638 메모리 플러스. MR 누르면 총 지급액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요거 제가 어디다 풀었지? 요 밑에 있네. 그럼 현금 100만 원에 여러분 지금 계산 경우가 미지급이거든요. 총 지급 대가야. 그럼 그걸 6대 4로 배분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이게 모두 사용하는 거거든요. 6대 4로 배분해서 건물 금액을 만들어 놓고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X2년도 포괄순이익 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 이거 유형자산 재평가명이란 말 안 나오거든요. 그럼 건물은 두 번째 감가상각비. 정해법이니까 나누고에서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미지급에서 뭐 나오죠? 이자비용 나오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 1차년도 이자비용이 아니라 2차년도 이자비용이거든요. 그럼 이 장기 미지급금의 8169600 곱하기 1.05 빼기 300 한번 날라갔죠? 그럼 남아있는 미지급금의 5%. 요게 이자비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답이 1번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오답에 뭐 있을까요? 오답에 X1년 거 있다? 오답에 감가상각비가 정해법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X2년이 아니라 X1년으로 기억하거든. 그럼 미지급 요거 8169600 곱하기 5%. 그럼 아마 답이 내가 미리 계산해 보니까 한 5번인가 나오더라고요. 5번인가. 5번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2년 비용이기 때문에 X1년 비용이 아니라 X2년. 그래서 오답에 X1년 것도 있으니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 단순 연산. 물론 빨리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금액 빨리빨리 만들어내시면 돼.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난이도 제가 하라고 적어드렸죠? 하,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계정제 분류. 회사가 뭐를 가지고 있다가 자가사용 목적, 유형자산이죠? 원가 모형입니다. 네, X년 4월 1일 용도를 임대수익 창출 목적 투자부동산으로 변경을 했어. 4월 1일 변경했습니다. 이 문제 함정이 요거야. 7월 1일 임대계약을 통해 거래처는 해당 건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럼 계정제 분류가 결정한 4월 1일이냐 아니면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7월 1일이냐 7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로 가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 회사가 그렇게 계정가 바꿨다고 돼 있잖아 지금. 고민할 필요 없는데 이게 뭐 가지고 낸 거냐면 투자부동산의 정의가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투자부동산이지 실제 임대가 됐는지 중요하지 않아. 우리 그거 있잖아. 내가 건물을 빌려주고 있는데 공실이야. 임대차 계약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투자부동산이에요. 임대차를 대기 중인 거니까 그게 국제회계 기준 투자부동산 정의에 나오거든요.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 중인 미사용 건물 이것도 투자부동산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제 분류는 4월 1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 물어보는 게 뭐 물어봤죠? X2년 포괄순이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자, 요 200이죠? 200이고 내용 10년이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200에서 180 만들었어. 1년 지났고요. 기준점이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1일. 그럼 4월 1일까지 감가상각해. 1년에 20만 원이고 3개월치만 가는 거니까 5만 원입니다. 그럼 175만 원이 자, 투자부동산 계정제 분류.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이다라고 지금 문제에 돼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175만 원 얼마로 올라가는 거예요? 180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유형자산으로서 평가하는 거니까 OCI. 투자부동산 맡긴 상태에서는 요거 이제 무시하고요. 요거 무시하고 173만 원이라 감가상각하지 않고 평가손익만. 그럼 요게 X2년도 거래거든요. 당기순이익에 미친 효과니까 감가상각비랑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그거 다 반영하면 12만. 요거의 함정이 뭘까요? 올라가면서 기타 포괄이잖아. 여러분들 평가손실 잡을 때 이거 우선상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투자부동산 계정제 분류가 되면서 발생한 기타 포괄이익은 이 투자부동산을 매각할 때 이익금 대차도로 규정하고 있고 똑같은 문제가 역시 객관식 문제집에 있습니다. 우선상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 그 우선상계에서 답을 작성한 게 여기 답에 있을 거예요. 그게 요거는 7만. 딱 얼마 차이 나요? 5만 차이 나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5만 OCI를 요 7만 중에 5만과 우선상계하고 그 다음에 2만 잡아주면 그게 답이 1번이 되거든요. 그게 오답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으로 갑니다. 난이도 중. 요것도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그거잖아. 이게 되게 잘 나오는 거잖아. 똑같은 문제가 물론 제 객관식 책에 되어 있지만 기출 문제도 있어. 정부로부터 100만 원 차입했다. 그거죠. 정부로부터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면 그 낮은 금리의 이자 현재 가치만큼만 정부 보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문제입니다.
이렇게 놓고 설비 자산의 장부금액과 차입금의 장부금액을 몇 년도를 물어보는 겁니까? 이것도 X2년도 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차입금 100만 원 중에 보조금을 찾아야 돼. 그러려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요게 현금이에요.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차입금 현재 가치를 계산하셔야 돼. 차입금은요 3년 조건이고 3%죠? 그럼 3만 마지막에 100만. 할인율은 시장이자 몇 프로죠? 6%. 그래서 제가 현재 가치 계수 요거 이용하시면 차입금의 공정 가치가 나오게 되거든. 그럼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대변의 차입금은 919790, 대변의 보조금은 8010. 그럼 이 보조금이 유형자산 취득금 얼마나 붙는 겁니까? 100만이랑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차변 현금 받아가지고 그 현금 받은 걸 현금을 이용해가지고 유형상 구입했거든요. 자, 문제 보시면 정부보조금은 자산차감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산차감법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거는 감가상각 방식이 정해법이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야. 그냥 빠르게 간편법. 100만이란 유형자산에서 보조금을 자산차감법을 이용해서 요거에 단종가치 없거든요. 10분의 8 남아있는 거야. 그럼 답은 2번 735832.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봤습니까? 차입금의 장부금 물어봤죠? 그럼 차입금이 이 919790이잖아. 여기서 유효자율법 919790 919790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는 건데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이거 계산한 건 뭐예요? 이 차입금이 만기가 3년이고 X 2년 말 장부금액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두 번 올라오지 마. 그냥 남은 현금 흐름의 1.06의 1제곱이에요. 그럼 971,698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고 반올림 차이 추정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빨리 풀어. 여기서부터 곱하기 1.06 빼기 3만 곱하기 1.06 빼기 3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단한 문제 난이도 중.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8번 차입원가 잡아놔. 어우씨 딱 보자마자 3번 찍고 다음 문제 풀고 싶죠. 답은 3번이에요. 아무튼 전 복잡한 문제가 항상 3번이었는데 우연히 답이 3번이네. 자,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것도 2기간 모형 시험 문제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2기간 모형 뭐 따지셔야 돼? 전년도에 넘어온 이자 붙여서 차입원가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전년도에 넘어온 이자 붙이지 않고 차입원가 잡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요건 지금 단서부터 보셔야 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단서. 대안이 전기에 자본한 차입원가를 연평균출액 계산 시 포함하는 경우 X2년에 자본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생각해봐. 선지에 뭐가 있을까? 이거 안 붙이고 자본한 거 있겠죠? 이거 붙이고 자본한 거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구한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너 늘어나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야매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풀면 먼저 뭐부터 구하셔야 돼? X1년도 차입원가 자본할 금액 구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해드린 거 있죠? 이게 1차 년도 평균 출액이에요. 공사기간은 4월 1일부터 1차 년도 말은 X1년 12월 31일까지. 그럼 50만원 곱하기 12분의 9 메모리 플러스 60만원 곱하기 12분의 4 메모리 플러스 MR 누르면 1차 년도 평균 출액 얼마가 나오냐면 57만 5천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그럼 이 중에 특정 차입금 A도 4월 1일부터 꼬았죠?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럼 65만 곱하기 12분의 9 9개월 빼기 일시투자 5만원이 4월 1일부터 3개월간 5만 곱하기 15분의 3 47만 5천 만들어내고, 그럼 나머지가 일반 차입금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특정 차입금은 개별금리잖아. 차입금리가 몇 프로예요? 8%. 투자금리도 몇 프로예요? 8%. 이게 여러분들 처음 봤어. 차입이자도 8%고 투자금리도 8%라는 거야. 그러면은 8% 하지 말고 그냥 순 8% 문제 푸셔도 돼. 그러면은 원래 제가 따로따로 구하면 이 8%가 9개월로 가는 거고 8%가 3개월로 가가지고 39,000에 빼기 1,000원 일시자식. 그럼 특정 차입금 자본할 차입원가 38,000원. 그럼 이제 10만에 뭐 구하셔야 돼? 일반 차입금 평균금리 구하셔야 돼. 일반 차입금 평균금리는 요거 산식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기로 누르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95만 곱하기 X1년도 12분의 12 메모리 플러스 곱하기 0.09 이꼴. 그 다음 86만원 4월 1일부터 X년 12월 31일 86만 곱하기 9 나누기 12 메모리 플러스 곱하기 0.1 이꼴. 그렇게 하고 GT 나누기 MR 눌러버리면 몇 프로가 나오냐면 여기 9.4%가 나와요. 반올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반올림 차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9.40%. 그럼 10만 곱하기 9.40% 하면 9,400. 한도에 안 걸려요. 한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 걸리는 이유가 10만이라는 금액 일반 차입금 지출액인데 일반 차입금들이 10만 받아 충분히 큰 금액이에요. 한도에 걸릴 수가 없어. 그래서 47,400 요게 1차 년도 자본할 차입원가. 그럼 이제 2차 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2차 년도 자본할 차입원가는 자 전년도에 이 파란색이에요. 전년도에 넘어온 50만원 언제 공사 끝났습니까? 9월 30일 공사 끝났으니까 50만에 12분의 9 메모리 플러스
60만에 11분의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47,400도 12분의 9. 누락하시면 안 돼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렇게 하고, 새로운 2월 1일은 90만에 12분의 8. 그 다음에 7월 1일은 70만에 12분의 3. 메모리 플러스 다 누른 다음에 MR 누르면 파란색. 얼마가 나오냐면 1635550이 나와. 이게 차입원가 자본화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정 차입금은 65만 원인데 이거 언제 갚았냐면 6월 30일 갚았어.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분의 6, 32만 5천. 그 나머지가 일반 차입금. 특정 차입금 8%, 이자 비용 만들어 내면 되는 거고요. 일반 차입금 금리 또 구하셔야 돼. 일반 차입금 요거 보면서 X 2년도입니다. 그럼 계산기로 95만 곱하기 9 나누기 12 메모리 플러스 곱하기 0.09 이꼴 86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12 X 2년도 1년 내냅니다. 메모리 플러스하고 곱하기 0.1 이꼴 GT 나누기 MR 딱 눌러버리면 몇 프로가 나오냐면 여기 9.55%가 나와요. 그럼 1310550에 9.5% 곱하면 125158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15158. 이게 2000년도 자본할 차입원가야. 그럼 근사치가 3분의 1죠?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요거 147763이 요거 47,400에 12분의 9. 47,400원이 1차년도 자본할 차입원가거든요. 그럼 이 1차년도 자본할 차입원가 12분의 9가 들어가가지고 특정 차입금이 아니라 어디로 밀고 들어간다? 일반 차입금을 조금 증부시키거든.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47,400을 구해가지고 12분의 9개월에 일반 차입금 X 2년 이자를 곱하면 딱 차이금액으로 3번을 구해요. 그런데 눈치가 더 빠른 사람들은 1번이 47,400원이잖아. 이게 1차년도 자본할 차입원가거든요. 물론 모르죠. 이게 그건지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47,400원이 1차년도 자본할 차입원가고 여기다 12분을 구해가지고 차이금액 구하면 바로 3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건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한 4년쯤 된 것 같아. 회계사 1차 시험 문제 요게 2기간 차입원가 자본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지문에 자본화 차입원가 고려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고려한 게 또 하나가 답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차이금으로 금방 걸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제대로 문제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객관식 교재에도 관련된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보신 분들은 빠르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넘어갑니다. 9번 말문제인데 난이도 하.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죠? 개념체계 답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개념체계 가면서 많이 강조하는 거. 일반 목적 제보 보고서는 기업 가치를 보여주게 고안된 게 아니거든요. 기업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계산하기 위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겠지만 기업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가장 쉬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볼 것도 없어요. 넘어갑니다. 요것도 쉬운 문제. 무형자산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요건 일반적으로니까 맞아. 하지만 항상 권리도 그렇고 의무도 그렇고 법적 권리, 법적 의무가 필수적인 건 아니거든요. 의제 권리, 의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집행 가능성의 통제 필요 조건 아니다. 이게 올바른 문제냐. 그리고 강의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제든지 탈퇴 가능한 고객 목록을 기업들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탈퇴 가능한 고객 목록이니까 통제 가능성이 없거든요. 법적 통제 가능성은. 하지만 실질적 통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정의될 수가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안 읽을 거예요. 다 맞는 지문이니까. 자, 11번. 요게 이제 자본 변동표 문제. 이것도 제시된 자를 다 이용하시면 안 돼. 자, 문제가 물어보는 게 기초자본 총계가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여금 32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X 1년도 중에 발생한 자본의 변동 내역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건 먼저 자본 총계부터. 자본 총계는 이거죠. 자본과 순자산은 정비례가 되는 거니까 계산기에다가 노란색입니다. 100만을 메모리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10만 지급했거든요. 그럼 10만은 메모리 마이너스. 주식 배당은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자본의 변화가 없어. 패스.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뭐죠? OCI 이익을 인식하였다. OCI 손실을 인식하였다. 이거 OCI 손실, OCI 이익. 제가 계산기 막 누르려고 하다가 밑에 보니까 포괄 이익이는 거야. 그럼 포괄 이익은 OCI가 포함된 거잖아. 그럼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어차피 나중에 제가 30만을 건드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사주 매각 4만 5천 돈 받았죠? 자사주 매각 현금 들어온 거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30만 원 그대로 메모리 플러스 하시면 돼. 요게 NI 플러스 OCI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OCI를 건드리면 중복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본 총계가 얼마가 나오냐면 1245000이 나와. 그럼 1245000이 답이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 3번과 4번 중에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르면 확률로 보자. 30이 3개가 있고 40이 2개가 있어.
그렇다고 30 고르시면 안 돼. 답은 40이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칙이야. 이러면 40을 3개 주고 30을 2개 줘야지. 자, 그럼 이익잉여금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본 중에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 32만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 메모리 플러스 하시고 현금 배당 메모리 마이너스, 주식 배당도 메모리 마이너스 하셔야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올라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익준비금은 건드릴 필요 없어.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안에서의 계정재물류이기 때문에. 자, 이건 OCI죠? 이익잉여금과 상관이 없어. 내가 공부할 이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걸 왜 줬을까 되게 궁금했거든. 어차피 총포괄하기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익잉여금 가기 위해서 녹색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총포괄이익이거든. 아, 그러니까 이걸 준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 이 총포괄이익 중에서 여러분들이 당기순이익만 뽑아내야 되거든. 기타 포괄이익은 기본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 30만이라는 금액에서 기타 포괄 손실은 다시 더하고 재평가의 경우 기타 포괄이익은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기순이익 얼마가 나오냐면 28만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 그럼 앞에 금액에다가 28만을 더하면 답이 40만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 좀 조심하시면 돼. 요게 지금 10만 차이 나죠? 10만 차이 나는 게 10만 차이 나는 게 뭐 때문에 10만이 차이 날까? 주식 배당인가? 이건 마이너스니까 10만이 차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계산하셔서 금액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했죠? 잘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12번. 자, 이거는 바드러움. 어음할인이거든요. 야, 이거 사람들 요즘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제 카페에 제가 어제 이걸 딱 글을 올렸더니 어떤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자기는 이 회계학 시험에 문제 다 풀고 20분이 남았다는 거야. 그런데 재무회계만 가지고 본다라면 다 맞았대요. 말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맞았는데 딱 한 문제 틀렸대. 이거 틀린 이유가 포기했대. 예, 사람들이 아직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강의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수업 듣지 않는 거 은행 계정 수송표, 어음 할인 다들 포기하거든요. 근데 나면 어떡할 거야? 은행 계정 수송표는 나도 솔직히 포기될 거라고 생각해. 요즘 은행 계정 수송표 안 나온 지 거의 한 20년쯤 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음 할인은 이건 포기하면 안 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상법에서 어음법이 빠졌지만 어음 할인은 2차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어음 할인 포기하면 안 돼.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음 할인은. 근데 이 어음 할인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 어음 할인이 문제 확인해 보시면 매각거래고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X 1년도 당기순이익과 현금 수채액이야. 어음 할인은 이자 보험이니까 당기순이익은 이자 수익 타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수익 타고 내려오면 당기순이익은 올라갔다 내려올 필요 없이 맨 처음 매출채권과 현금 수령액 요 차이가 바로 당기순이익이에요. 이거 제가 제 객관식 책에도 이런 스타일 똑같이 문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아마 똑같아. 제가 지금 객관식 책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제 객관식 책에 어음 할인 마지막 심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심화 문제 똑같이 물어봤어요. 현금 수채액과 당기순이익을 물음 두 가지로 이용해 가지고요. 그럼 뭐만 구하시면 돼? 요것만 구하면 돼. 어음 할인 현금 수채액은 어음 할인은 여러분들이 할인율 조심하셔야죠. 이 어음 할인의 할인율 몇 프로가 지금 나와 있냐면 연 할인율 15%의 할인율을 이용해서 양도했다라고 하는데 어음 할인에서 얘기하는 할인율은 그 기초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기말 대비 할인율이기 때문에 어음 할인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어음의 만기 금액 제가 이거부터 구했죠? 어음 만기 금액은 어음이 지금 4개월짜리 어음이고 표시이자 10%이기 때문에 240만 원에서 10% 하면 24만 원이고 그게 4개월입니다. 그럼 248만이 어음의 만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240만 원에서 4개월간에 걸쳐서 248만까지 올라가거든. 그럼 248만에서 15% 기간 계산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만기 금액에서 15% 이자율의 12분의 2. 이게 지금 2달 남겨놓고 팔았거든요. 개월수 조심하시고요. 그럼 241만 8천이 남아. 그럼 이 문제 다 풀었어요. 240만 원이 올라갔다가 2418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현금 수령액은 2418, 당기 순이익은 240만 원과의 차이로 바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거 가지고 찍는 거예요. 처음이 240만 원이었잖아. 현금 수령액 237만 원이면 당기 순이익은 3만 원 감소해야 되는 거고 현금 수령액 240만 8천이면 당기 순이익은 18,000 증가해야 되는 거고 이가 잠 기다리고 237만 원이면 3만 원 감소해야 되는 거고 241만 8천 원이면 18,000 증가해야 되는 거고 237만 원이면 3만 원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이 되는 건 2번밖에 없어. 이거 다 할 필요 없어. 아이고. 이거 할 필요도 없어. 에이씨 할 필요도 없어. 그냥 240만 원과 2418을 비교해 가지고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아따 FVOCI 금융자습니다. FVOCI 금융자산 이고요. 문제가 뭐 물어봐요?
X22년도 이자 수익과 X22년 말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할 FOC의 금융자산은 평가순. 이건 뭐 전형적인 거지. 난이도 중이라고 돼 있지만 개순이 복잡해서 제가 중이란 거지 내 마음속은 하예요. 자, 그럼 뭐로 출발하는 겁니까? AC 금융자산 베이스 출발하면 돼. AC 금융자산 이거 내가 강의 시간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 10% 12%짜리 액면가 10만 원. 제가 밑에 적어드렸나? 오케이. AC 금융자산으로서 9198 계산하셔야 돼. 곱하기 1.1 빼기만. 곱하기 1.1 빼기만. AC 금융자산으로서 이자 수익은 11594. 그럼 답은 11594. 3번 아니면 4번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또 뭐도 물어봤어? OCI 자본 항목을 물어봤거든. 그럼 밑에다 뭐 적어주는 겁니까? FV1. 9198 제시가 돼 있고요. 97,000도 제시가 돼 있어. 여기 97,000 어딨니? 97,000 제시가 돼 있고 98,000도 제시가 돼 있는데 X3년도 초에 매각했다고 돼 있는데 문제가 물어보는 게 X3년 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X2년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시된 금액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상각 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공정가치 차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포노 차이 금액. 그럼 여기 기포노 여기 기포노. 그래서 저는 이거 물어보는 줄 알았거든요. 요게 기타 포괄순이고 요게 기타 포괄순이익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물어보는 건 X2년 말 재무상태표의 OCI 누적 금액이잖아. 기말 재무상태표니까.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216 마이너스. 뭐죠? 9816 빼기 98,000에 216 손실.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FVOCI 금융자산만 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AC 금융자산 베이스로 단기 순이익이 만들어지고 차이 금액은 다 OCI다. 기타 포괄은 누계액이다. 넘어갑니다. 14번. 요건 삼각공과 측정 금융 부채죠? 이것도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고 객관식 교재도 있는 겁니다.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채를 발행했는데 여기 보시면 40%를 X년 9월 30일 경과이자 포함해서 조기 상환했어.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건 그럼 60%는 계속 가지고 있겠죠. X년 포괄순이익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거 진짜 잘 나오는 기출문제로도 제 기억으로 두 개가 있어요. 이런 똑같은 문제가. 기출문제. 그럼 어떻게 푸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X1년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X1년초 사채 발행 금액을 제시된 자료 이용해서 구하시고요. 그럼 그 발행 금액의 40%, 그 발행 금액의 60%, 40%는 중간에 상환했거든요. 그럼 상환할 때까지 이자 비용과 상환손익이 나오는 건데 문제가 물어보는 건 당기순이익 효과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자 비용 상환손익 구하지 마. 그냥 최초 금액과 현금 지급액. 내가 이거 지금 현금 수령액이라고 했나? 가만히 있어보자. 현금 수령액이 아니라 40만을 지급했다는 거죠. 현금 지급액입니다. 그러면은 369060이 1월 1일 장부금액.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40만 지급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부호를 틀렸네. 부호를. 이거 부호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뭐 실수했냐면 투자자인 줄 알았어. 발행자였네. 그래도 답은 맞았어. 다 감소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자 그럼 369060은 메모리 플러스 40만은 메모리 마이너스 그럼 30940은 40%에서 발생한 손익 요걸 나중에 한번 검증해 보시면 요게 9월 30일까지 유의자 비용과 상환 손익이 합계예요. 그럼 나머지 60%는 이 회사가 지금 1년 내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었으니까 60%의 이자율 8%에서 이자 비용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5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본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15번 갑니다. 전환사채 문제가 나왔죠? 전환사채는 여러분들이 상환할증금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 항상 정환사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체크하라고 해요? 6개 체크. 1번 X1년 1월 1일, 2번 X3년 12월 31일. 그때 금액은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봐야 되는 겁니까? 보장수익률 5%, 표시이자 4%. 몇 프로가 미지급이에요? 보장이자 대비 1%가 미지급이니까 그 1% 미지급에 상환할증금을 계산하셔야 돼. 만원 미지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장이자가 5%이기 때문에 1.05의 적업, 1.05 1적업 1 해가지고 상환할증금 31525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율 마지막 구하셔야죠. 일반 사채를 가정한 할인율이 어딨냐면 일반 사채를 가정한 할인율 어딨니? 예, 여기 있네요. 일반 사채 시장 이자율이 8%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현금 흐름을 8%로 현재 가치하면 제가 여기 구한 겁니다. 그게 921904예요. 그리고 문제가 맨 처음에 전환권 대가 물어봤거든요. 문제 확인해 보시면 액면 발행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 사채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가 전환권 대가.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뭐 물어봤어요? X3년 1월 1일 60%의 전환권 행사돼서 보통 문제 60주가 발행되었다. 나머지는 만개 상환되었다.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 비용을 물어봤거든. 아, 그럼 뭐야? 이게 전환사차가 X1년 1월 1일부터 X2년 12월 30일까지 100% 이자 비용이 발생하다가 마지막 연도는 40% 이자 비용밖에 발생하지 않거든. 그럼 그 이자 비용은 다 합치는 거거든요. 생각해봐.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뭐겠어 그럼? 3번이겠지. 왜? 이 문제 핵심이 뭐야? 60% 권리 행사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신주인 수권 자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자 비용 100%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100% 이자 비용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구한 거예요? 원래는 1차 년도 이자 비용 100%, 2차 년도 이자 비용 100%, 마지막 연도 이자 비용 60 몇 프로야? 40%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그럼 60%가 날라갔잖아. 그럼 제가 뭐 구한 거야? 마지막 연도 이자 비용 구한 거야. 왜? 마지막 연도 현금 흐름을 1.081 제곱하면 X 3년 1월 1일 삼각형 거거든. 그럼 거기에 8%에 60% 이렇게 딱 해보니까 47623이야. 그런데 요 차이가 딱 47623이야.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지막 연도 100% 이자 비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건 마지막 연도 40% 이자 비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 차이 금액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객관식은 이렇게 두 개씩 물어보는 문제가 개꿀이에요. 예, 두 개씩 물어보면 하나를 구하셔서 답의 폭을 줄인 다음에 그리고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채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16번. 요것도 뭐 기본서에도 있고 워크북에도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건 국제회계 기준서 사례예요. 유급휴가죠? 유급휴가가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왔네요. 이거 어렵지 않아. 항상 제가 유급휴가에서 여러분들한테 줄쳐드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누적 유급휴가는 보고기간 말에 누적된 게 미지급이 아니라 그 누적된 거 중에 사용이 예상되는 게 미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사람 수 보세요. 이게 사람 수도 똑같아. 100명이고요. 7일을 주는데 그 100명이 지금 며칠 안 썼다라는 거예요. 1인당. 3일을 안 쓴 거야. 그런데 그 100명 중에서 80명은 그 다음 연도에 7일 쓰고 20명 그 다음 연도에 9.5일, 7일 이하를 쓰고 나머지는 9.5일 유급휴가 사용할 거라는 거야. 근데 이 회사 유급휴가 정책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후입선출법. 이거 기본서에 똑같이 있는 거잖아. 후입선출법. 그럼 뭐예요? 전년도에 넘어온 걸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새로 발생한 걸 먼저 쓴다라는 거야. 예, 1년 동안만 이월할 수 있는데. 그럼 보세요. 80명은 3일이 쌓여 있는데 80명은 7일 이하 쓰는 거니까 3일 중에 쓰는 게 없어. 여기 미지급이 0원이야. 근데 20명은 9.5일 쓰는 거니까 전년도에 그러니까 새로 발생한 거 7일 쓰고 전년도 넘어온 거 2.5일 쓰는 거거든. 그럼 20명 2.5일 일당 보상한가 1,500원. 그럼 미지급은 얼마? 75,000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난이도 하라고 했죠?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얘가 만약에 선입선출법이면 조금 복잡할 수 있어. 그럼 다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후입선출법이니까 소멸되는 걸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17번. 이건 난이도 상. 자꾸 요즘에 주식기준보상거래 내재가치 접근법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세무사 시험과 회계사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조했던 부분이야. 이 부분도. 내재가치 접근법이 뭐죠? 원래 종업원에게 용역을 수령하고 주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용역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주선권을 잡아야 되는 건데 용역의 공정가치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선권의 공정가치로 가야 되는 거고 주선권의 공정가치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선권의 내재가치로 가는 거거든요. 내재가치 접근법. 힌트는 뭐죠? 요거.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게 힌트입니다. 주선권의 공정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면 내재가치 접근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 내재가치 접근법은 옵션의 내재가치. 여러분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내재가치가 뭔지 알잖아. 재무관리사 다 공부하는 거니까. 그럼 내재가치는 주가 마이너스 뭡니까? 행사가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X년 1일 종업원 100명에게 3년 능력 제공 조건의 주식 선택을 1인당 10개씩 보여야 했다. 만기는 4년이지만 3년 동안 근무를 제공하는 거예요. 주식 선택권 단위당 행사가격은 200원이고 부열 현재 주가도 1주당 200원이다. 처음엔 내재가치가 0이었네. 자, 내재가치 접근법 적용한 단서가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수는요. 모두 근무한다. 땡퀴즈 모두 근무하면 몇 명이에요? 100명 10개니까 1000개가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X 3년 말과 X 4년 말의 주가는 각각 1주당 350원과 400원이다. 그럼 뭐 하셔야 돼? 여기서 얼마 빼고 여기서 200원 빼고 여기도 200원 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죠? 행사가 200원이니까 내재가치. 여기 내재가치 150원, 여기 내재가치 200원. X 한 년도 말에 850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었고 나머지 150개는 소멸돼. 왜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 만기 4년이라고 돼 있거든.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X 4년도 포괄순이익 계산한 사상 당기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네. 그럼 현금 결정처럼 그냥 내재가치를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예요. X 3년도 말의 누적 비용과 X 4년도 말 누적 비용 차이가 증분 비용이거든요. X 3년도 말 누적 비용은 아까 여기 얼마? 150원. 3번에 3번까지 왔죠? 개수는 1000개, 15만 원의 누적 비용. X 4년도 말에는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 850개는 행사대에서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선평가하고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 거고
내재가 선평가하고 주식 발행하는 거고 150개 소멸됐기 때문에 선평가하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기간말의 누적 비용은 소멸되는 게 150개가 있으니까 850개 베이스 누적 비용을 잡아야 돼. 왜냐면 150개는 붙였다가 환입, 이거 조심하셔야지. 원래 주식 결정은 가득된 권리 소멸이 자본거래 이익이거든요. 근데 내재가치적금법을 적용할 때는 가득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단기 손익으로 환입을 해요. 현금 결정처럼. 그래서 850개 베이스로. 그러면은 누적 금액을 잡아주게 되면 요거 2만 원인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거 몇 개로 푸는 사람들이 있다. 1000개로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 150개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눈치를 채야 돼. 150개가 소멸된 게 있거든요. 이 200원 곱하기 150개 소멸되는 거. 200원이 뭐죠? 마지막 내재 가치거든요. 200원. 200원. 이게 소멸되는 거니까 이게 3만 원만큼 마지막 이익이 발생해. 그래서 5만 원이 이게 1000개 베이스야. 3만 원. 답은 1번이라고. 5만 원보다 3만 원 증가해서 환입 효과 돌아간 거. 그렇게 그냥 이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 3만 차이 나는 게 3번과 1번밖에 없어. 물론 이렇게 풀려면 내재가치적금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연습서까지 학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 처리는 제가 다시 이게 텍스트로 다 만들어가지고 책을 출간할 거기 때문에 그쪽을 좀 참조하면 되는 거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것인가 제가 그 위주로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18번 갑니다. 리스 나왔네. 리스 어떤 문제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이거야. 보증잔존 가치에 따른 지급 예상액이 달라지는 경우 리스부채의 재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뭐뭐로 보이죠?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 종료일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5만 원으로 추정할 경우 문제 읽어보시면요. 원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없거든요. 없는데 지급할 거로 예상하는 금액이 언제? X년도 말에 5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걸로. 이건 계약의 변경이 아니라 원래 계약 조건에 따라 변동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업데이트하고 나서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야. 리스 부채가 아니라 사용권 장부 금액이고요.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 할인율을 안 바꾼다는 걸 하셔야 돼. 왜요? 이 리스 부채 재평가는 사용기간에 변화가 없으면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로 봐가지고 할인율을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떻게 푼다? 5만 원에 X1년도 말 현재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 차이 금액으로 작업한다고요. 자, 이거 원래 어떻게 푸는 거죠? 원래 X1년 초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이게 FM대로 푸는 겁니다. 문제 자료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돼. 처음에는 잔존가치 보증 지급액이 0원이었거든. 그럼 여기서 1년 끌고 오는 거예요. 1년 끌고 오는 건데 제가 부채 일부를 안 잡았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부채 쪽이 아니라 자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자산만 1년 끌고 왔어.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잔존가치 보증에 따른 지급 예상액이 5만 원 증가됐거든요. 2년 남았어요. 할인율을 바꾸지 말고. 그럼 부채가 4286호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자산도 4286호가 증가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사용권 자산은 1760865야. 그런데 이 문제 봐. 있잖아 이거 1718000 업데이트 전 업데이트 후 1760895가 있잖아. 그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얼마 차이 나는 거? 요 8만에 5만원 현재가치 4286호 4286호가 차이 나는 게 1번 2번밖에 없어요. 그럼 답은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긴 해. 그래요. 나도 시험장에서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럼 나도 잘 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눈치를 좀 채라는 거야.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건지를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19번입니다. 이것도 개꿀. 난유탕인데 이건 제가 진짜 법인세 배분액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법인세 배분액은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 막 제가 수학적으로 다 검증해 드리잖아요. 진짜 쉽게 문제 푸는 툴은 법인세율이 일정하다라면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에 접대비 한도 초과 같은 손익과 연구적 차이를 더해서 세율 곱하면 그게 법인세 비용이에요. 이거 감가상각 닥치라고 해. 세법 닥치라고 해. 닥치라고 해. 다 사줘. 다 닥치라고 해. 그냥 102만 곱하기 20% 그게 법인세 비용이에요. 이 문제 몸으로 보고 있죠? 이거 제 그 객관식 책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구성된 문제가.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전이 100만에 법인세 비용은 102만 곱하기 20% 21만 원. 21만 원? 21만 원이 아니지. 또 갑자기 또 21만 원이야. 1020 곱하기 점이니까 20만 4천 원. 그럼 이게 단기 순이익이야.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게 총포괄이익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총포괄이익 물어보는 거. 그럼 뭐까지 고려하셔야 돼? OCI까지. OCI 손실이 지금 10,000원이거든요. OCI 손실이 여기 있구나.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세율이 20%니까 이게 기간 내 배분당해. 그럼 세후 손실은 8,000원이야.
빼기 8,000에서 78만 8천이라는 금액의 답을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하시면 안 돼. 이거 감가상각 한도 차가 다 하고 이게 미수이자 막 부인하고 그러면 안 돼. 아, 근데 이건 뭐죠? 자기주식 처분손익. 요거는 총포괄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자본거래 직접 반영하는 거니까 포괄손익 쪽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I 손익과 OCI 손익을 세우로 구해서 답은 1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이거 그냥 1분 컷이에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20번 문제. 요것도 객관식책에 있는 똑같은 문제야. 자, 오류 수정이죠? 이건 물론 이제 오류 수정이 아니라 뭐로 푸는 겁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을 문제 푸는 거지만 어차피 소급법이기 때문에 금액이 나와 있잖아. T계정 접근법. 이렇게 푸는 거죠. T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 언제 T예요? X 1년도 말 T, 이게 X 2년도 말 T. 문제는 요거 물음표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객관식 책 보시면 똑같은 문제 있어요. 그럼 먼저 상기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하기 전 대안의 X2년도 당기순이익은 21만 원이며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반영한 X2년 당기순이익은 21만 2천 원이다. 그럼 X2년 당기순이익 수정금액이 얼마예요? 2천 원이거든.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두 개의 이익겸 수정사항이 요 2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X2년도 말 가중평균 5만 3천 원, 선입선출법 6만 1천 원이니까 얼마 증가해야 되는 겁니까? 8천 증가하는 거거든. 그럼 재고자순이 8천 증가하는 거니까 이익 경험도 8천 증가. 그리고 문제가 뭐 물어보는 거냐면 탁 올라가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2천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위에 이익잉여금은 6천원. 그럼 재고도 6천 증가.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 증가라는 거예요? 6천 증가.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세무사 객관식 반에서 요거 강의했거든요. 오늘 강의했어. 어제 시험 나왔고. 그래서 객관식 연습서 제가 강의하던 흔적이 여기 좀 있거든요. 제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 얘랑 똑같은 문제라고. 표현도 되게 비슷하다.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였다. 저는 회사 거를 물음표, 올바른 거 제시했는데 이 문제는 여기 올바른 걸 물어보는 문제 똑같잖아. 회사 제시 단계수익 16만 원인데 회계정책 변경 반영하니까 16만 4천이다. NI익 4천. 요것도 특이적 문제 푸는 거거든요. 요거랑 100% 똑같은 문제야. 근데 보시면 비슷하게 회계정책 변경 반영 후 X년 단기순이익 여기 표현 보세요. 이 문장 그대로 쓴 거야.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회계정책 변경 반영 후 X년 단기순이익 똑같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 돌고 도는 문제지 막. 다 서로 베껴 쓰는 거야 막 다. 21번으로 갑니다. 아 물론 서로 베껴 쓰는 게 나도 베껴 써요. 나도 기출문제 베껴서 문제 만들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문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참조해서 문제를 내고 다 그런 겁니다. 자 21번 이거 난이도 상. 이거 제 객관식 교재에 문제 있거든요. 근데 객관식 교재 문제 있는데 내가 필수 표시는 안 했어. 필수 표시 안 했는데 요게 작년 세무사 2차 시험에 기출됐거든요. 기출됐어. 이제 요게 어떤 거죠? 원래 이제 라이선스 A, 라이선스 B가 나오는 건데 이게 기준서 사례로 나오는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구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원래 라이선스 A가 있고 B가 있는데 라이선스가 정한 게 아니라 고정대가와 변동대가 포함된 하나의 계약을 맺었다. 그럼 고정대가, 변동대가도 공통대가니까 개별 판매 가격별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 이런 게 있어. 기준서 문장에. 고정대가와 그 다음에 변동대가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는 가격으로 고정과 변동이 설정되어 있다면 각각으로 가요. 그런데 고정대가랑 변동대가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거래 가격으로 묶어가지고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배분. 즉 고정대가도 공통대가, 변동대가도 공통대가. 그렇게 푸는 거거든요. X년 11월 1일 두 가지 지적재산 라이선스 A와 B에 대해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한 시점에 이행하는 두 가지 수행 의무다라고 되어 있고 A와 B의 개별 판매 가격 요걸 기억하셔야 돼. 900, 1000, 1100. A는 900을 받고 파는 거고 B는 1100을 받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야. 그런데 계약에 표시된 A의 가격은 얼마? A의 가격은 900원이 아니라 200원. B의 가격은 1100원이 아니라 얼마라는 겁니까? 변동대가 추정에 제약이 걸리긴 하지만 로열티 기준 추정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판매 기준 수수료가 추정서 1800. 그럼 이 금액 안 맞잖아. 900인데 할인이고 1100인데 비싸게 갔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고정대가 200과 변동대가 추정치 요 1800은 이거는 공통거래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공통고정대가 그 다음에 1800도 이것도 변동되는 거지만 공통변동대가. 그럼 200도 900대 1100 비율로 배분하는 거고 이 라이선스 로열티죠. 로열티는 성과조건보기 때문에 1800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별로 확정된 금액을 배분하는 거예요. 거기
그게 또 추가된 거죠. 원래 이게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이 안 걸리면 1800도 900과 1100별로 배분하는 건데 로열티는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대안은 고정금액은 계약과 동시에 받고 판매 기준 로열티는 매년말 받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1800은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확정된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이선스 A는 계약 개시 시점에 이전하고 라이선스 B는 3개월 후인 X인 2월 1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건 X년 말과 X년 말에 고객으로 각각 400원과 900원의 판매 기준 로열티를 받았다는 금액을 주고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1800으로 추정되는 것 중에 확정된 건 400. 또 1800 중 확정된 건 900. 그럼 1800이 아니라 요 400을 900대 1100 배분. 요 900도 900대 1100 배분인데 뭐 조심하셔야 돼? 로열티는 더 늦은 시점이거든. 수행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가 확정된 시점 등 늦은 시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X 2년 뒤 인식한 수익 금액 물어보는 거죠? 중급 회계 문제 중에서 얘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럼 제가 지금 뭐 적은 겁니까? 수행 의무 A, B가 있다. 개별 판매 가격은 900과 1100이다. 고정대가 200이 있다. 200은 이게 45%대 55%거든요. 금액 배분. 변동대가 처음에 얼마? 900. 900. 그것도 45%와 55% 배분. 그 다음 변동대가 900도 45%와 55% 배분. 금액을 제가 다 배분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인식하는 거야. 문제가 요구하는 건 X 2년도거든요. 그럼 고정대가는 라이선스 A는 언제 이행했어? 계약 개시 시점이 몇 월 며칠이냐면 X1년 11월 1일이거든. 그럼 요거는 X1년도 이행했으니까 X1년도의 수익. 하지만 라이선스 B는 언제부터 이행하고 있습니까? 라이선스 B는 어딨냐? 라이선스 B야. 라이선스 B는 요거는 X2년 2월 1일. 그럼 고정대가 중에 라이선스 B에 배분된 건 X2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대가 400은 언제 확정된 거예요? X1년도 말에 변동대가가 900이거든요. 그럼 900을 배분.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변동대가 400 배분한 것 중에 A는 X1년도 이행했거든요. 하지만 변동대가 배분된 것 중에 B에 배분되는 220은 아직 B는 이행하지 않거든. 금액은 확정됐지만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년도 또 변동대가 확정됐죠? 900. X에 배분된 건 이미 X가 아니라 A죠. A에 배분된 건 이미 이행은 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기다려서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B쪽에 배분된 495도 제가 지금 XY라고 적고 헷갈리고 있는데 원래 기준서가 XY거든요. 근데 이건 A, B로 지금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럼 요거는 495를 X2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노란색 처리한 거 있죠? 이게 X2년도 수익 금액이에요. 자, 이 변동대가 조심하셔야 돼. 변동대가 중에 로열티 약정, 이 판매 기준 성과 조건부로 수수료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의무를 이행했고 권리가 확정되었다. 여기 보셔야 돼. 여기 이 400이란 건 이미 권리는 X1년도 말에 확정됐는데 B쪽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요 900은 다시 배분된 거. X쪽에 배분된 건 이미 이행을 했지만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X2년도로 넘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노란색 만들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 그래서 제 이번에 1차 시험 끝나고 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물어보신 게 있냐면 제 책에 그 필수 표시가 안 돼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문제가 세무사 기출 문제로 제가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책에다가 필수 문제에다가 심화 문제죠. 심화 문제에다가 이거 제가 문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필수 표시가 안 돼 있죠. X를 제공했고 Y를 제공했다.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 X.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 문제랑. 그래서 라이선스 X와 관련해서 X1년 7월달과 12월달이니까 수익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필수 표시를 제가 안 했거든요. 이것까지 풀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1차생들한테 설명은 안 드렸어요. 물론 2차 강의할 땐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수 문제가 아닌 것까지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건 공부범위를 늘리는 거예요. 자, 22번. 이것도 조금 복잡해. 수익 문제인데요. 하나의 계약에 수행 의무가 두 개가 있어. 재화를 팔고 방문 서비스, 유지보수도 팔고 있거든요. 로봇을 대당 27만에 판매하면서 2년간 사회의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서비스 함께 제공하고 있다. 어떠한 변형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유지보수 방문 서비스는 다른 대체 용역자가 수행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별되는 수행 의무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AI 로봇의 개별 판매 가격은 대당 26만 원이며 방문 서비스 1회당 개별 판매 가격은 만 원이다 라고 돼 있네. 그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27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개별 판매 가격 로봇은 재화는 26만 원. 개별 판매 가격 방문 서비스 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방문 서비스가 몇 번 제공하는 거냐면 4번 제공을 해. 그럼 만 원 곱하기 4번을 해가지고 4만 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표를 그린다? 이거 표. 개별 판매 가격, 재화의 판매,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 개별 판매 가격의 합계는 26만 원, 4번 반영해서 4만. 그럼 30만 원 팔아야 되는 걸 27만 원 팔았다라고 돼 있거든. 계약 금액. 그럼 금액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럼 한 대당 팔 때 로봇은 20만 4천의 수익 금액을, 방문 서비스는 한 번당 3만 6천.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횟수가 주어져 있어서 방문 서비스 횟수가 주어져 있어서 1회당으로 다시 나눠버렸어. 그럼 개별 판매 가격은 1회당 9,000원이거든요.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X2년 수익 금액. 그럼 X2년도 일단 뭐 팔았습니까? 로봇 팔았잖아. X2년도에 로봇 몇 대 팔았냐면 30대 팔았거든요. 20대는 X1년도에 팔은 거고 30대는 X2년도에 팔았거든. 그럼 기본 수익 30대 곱하기 24만 4천원. 요거 로봇 판매 수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방문 서비스가 1회당 배분된 금액이 얼마였기 때문에 9,000원이었으니까 요거 90회. 작년에 넘어온 것도 올해 새로 발생한 것도 90회 곱하기 9,000원 80만. 요거 두 개 더한 게 수익 금액이에요. 수익 금액. 그러니까 로봇 판매 수익 X2년도, 방문 서비스는 전년도에 넘어온 것도 40회가 있고 새로 발생한 것도 50회. 그렇게 해서 금액을 만들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근데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기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연습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잘 풀 수가 있어. 방문 서비스란 말을 처음 들어본 말이 아닐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보고 기간 사건 난이도 하. 다음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강의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지분 상품 보유자에게 배당을 선언을 했다. 근데 언제?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하면 배당은 결의일, 선언일에 분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결의했으니까 이거는 12월 30일 배당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사건의 가장 대표적 사례. 않는다가 답이에요. 답은 5번. 자, 24번. 이거 희석주당이익. 난이도 중. 중인 이유가 문제는 쉽거든요. 근데 희석주당이다 보니까 제가 난이도를 중이라고 한 거예요. 먼저 뭐부터 가는 겁니까? 읽으시면서 기본 EPS부터. 기본 EPS. 자, 제가 보라색으로 적어드린 게 기본 EPS 산정을 위한 주식수예요. 풀이 과정은 여기 있죠? 자, 기본 주식수 1월 1일 유통보통주 800주 12분의 12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신주 이식권 400개가 나왔는데 행사 안 했어 아직.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7월 1일 대하는 유상증자 실시해서 보통주 300주를 추가로 발행했어. 저가 증자거든요. 공정가치가 1,500원인데 발행 금액은 1,000원. 그럼 3분의 2는 돈 내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300주 중에 200주는 12분의 6 메모리 플러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이 무상으로 발행하는 거거든요. 무상한 퍼센트를 구하셔야 돼. 근데 앞에가 800주가 있고 뒤에가 200주가 있으니까 1000주 중에 100주니까 10%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산 누르는 거야? MR 누르고 곱하기 0.1 메모리 플러스. 원본이 다 10%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MR을 누르면 주식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990주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은 51만 4,800원이고 문제 확인해 보시면 우선주 없어. 이게 기본 EPS. 하지만 희석 EPS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희석 EPS가 이거 신주인수권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뭐 조심하셔야 돼? 400개가 400주가 아니에요. 신주인수권은 돈을 안 내고 들어온 것만큼만 무상주 효과로 보기 때문에 자 행사 가격 1,000원. 헷갈리게 하려고 주가 두 개 줬네. 평균 주가 1250원.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거는 종가, 평균 주가랑 비교하는 겁니다. 이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는 그날 주가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희석은 실제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주가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기 어떻게 누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1250원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얘들이 1000원 내고 들어오잖아. 그럼 요 비율이 돈 내고 들어오는 비율. 그럼 나머지가 돈 안 내고 들어오는 비율이야. 1000 나누기 1250. 80%는 돈 내고 들어온다. 그럼 20%는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400교 곱하기 20%하고 가중치는 12분의 12. 증분이익은 없어요. 상환할증금 이자병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EPS 482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요거 400개 곱하기 20% 구하는 게 또 다른 방식도 있거든요. 요거 FM대로 풀면 어떻게 푸는 거예요? 400개를 메모리 플러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내고 들어와요? 1000원 내고 들어오죠. 나누기 1250을 메모리 마이너스. 그럼 MR 누르면 바로 80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그냥 암산으로 80% 20%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 다음 25번. 아이고 현금으로 표. 현금으로 표. 여기 뭐 물어봐요?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물어보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현금으로 표.
미국식 현금흐름표랑 국제회계기준 방식 현금흐름표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 되게 많이 제카페에 글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국제회계기준 공부하는 건데 IFRS만 공부하는 건 왜 미국식을 공부하는 거냐? 미국 스타일도 아닌데 국제회계기준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이건 IFRS 방식으로 하면 영창현을 구하고 거기서 이자 배당 법에서 또 발라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바로 영순현을 미국식 방식으로 구하시면 돼. 그럼 제시된 자료 이용해서 영업활동 당기순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기순익에서 법인세 비용, 영업비용입니다. 손상차손, 매출채권 손상이죠? 영업비용이에요. 재고평가 손실도 매출원가이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영업비용이야. 외환산이익도 매출채권이니까 영업이익 건드릴 필요 없어요. 이자비용이 있는데 이자비용? 이자비용 중에 상각이자비용만 재활동이거든요. 국제회계중 방식이 아니라 미국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중에 상각 이자비용 뽑아내야 돼. 그것만 재활동이니까. 사채할인 발행차금 상각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죠? 그럼 밑으로 가. 사채가 얼마 증가했냐면 사채가 증가된 금액이 3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채 추가 발행이나 상관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사채가 증가된 게 300이면 이게 다 상각이자 비용으로 증가한 거거든. 그래서 요 이자 비용 2,000 중에 표시이자 비용이 1,700이 있고 상각이자 비용이 300이 있으니까 300만 메모리 플러스. 취소예요. 재무활동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투자활동이죠? 플러스 취소. 처분이익 투자활동이죠? 마이너스 취소. 그럼 9,800이 영업활동 당기순이익. 그럼 이제 여기다 뭐 그러면 거는 겁니까? 영업용 자산 부채만 증가 분석하면 돼. 영업용이니까 영업 창출만이 아니라 영업 간주 활동도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선급급여, 자산 증가, 메모리 마이너스. 매출 채권 증가, 메모리 마이너스. 재고 감소, 메모리 플러스. 유형자 투자 활동이니까 됐고 대변 넘어가서 매입 채무 증가. 자, 부채랑 현금은 정비례죠? 메모리 마이너스. 미지급이자 요거 영창에서는 고려하지 않지만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는 메모리 플러스. 부채 증가 당기법인세 부채 메모리 플러스. 나머지 건드릴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계산기 5,700이 나오는 거고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기만 가지고 이것도 1분 컷으로 만들어내셔야 돼. 답은 5,700. 근데 이거를 영창현을 구하면 영창현 구한 다음에 다시 이 미지급이자 고려해서 이자 지급액을 구하셔야 되고 단기법인세 부채 변동을 이용해서 법인세 지급액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중복되는 과정이야. 꼭 미국주도 알고 계셔야 돼. 영순현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번 말문제네요.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이것도 1번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옳은 것. 이거 그거잖아. A가 B를 지분율을 30% 가지고 있는데 C가 지배하고 있다. C가 B를. 그럼 누군가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배제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에요. 되게 잘 나온 지문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적어드렸으니까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내부거래. 내부거래가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손상을 다 인식하는 거거든요. 하향 판매라면 자기가 인식한 손상이니까 그 손상을 다 인식하는 거고 상향 판매 내부 거래를 하면 관계에게 인식한 손상이기 때문에 지분율만큼은 다 인식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앞뒤를 바꾸는 문장이거든요. 복습할 때 한번 기준서 문장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여기서부터가 고급회계예요. 고급회계. 이건 고급회계 중에 뭐죠? 지분법 손실은 얼마인가? 지분법 문제네. 자, 요거 난이도 상. 왜냐면 드디어 1차 시험 문제에서 지분법 중지를 했거든요. 근데 지분법 중지 중에 어려운 지분법 중지야. 지분법이 중지가 돼버리면 지분법 손실이 다른 자산을 까먹으러 가거든요. 투자 목적 자산을 까먹으러 가는 건데 매출 채권은 투자 목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법 중지랑 무관해요. 근데 무담보 대여금이 있다고죠. 이 장기 대여금은 이건 투자 목적 자산이니까 이걸 관계액 주식의 일부로 봐야 되거든. 특히나 무담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세팅. 지분법 주식 45만원 취득하였다. 순자산 장부 금액은 182만원. 그런데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업? 10만 업. 기계는 얼마 업? 8만 업. 그래서 재고 과소금액, 기계 과소금액 곱하기 지분율 25%. 이거 조심하셔야 돼. 염가매수가 나와요. 염가매수가. 염가매수는 이익 잡아야 되거든. 보통 영업권 문제를 내는 건데 염가매수를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현혹시켰어. 이게 함정인 줄 알고. 하지만 이게 함정이 아니라 중지가 함정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지분법. 첫 해 2에서 단기 순수실 얼마예요? 단기 순수실 40만원 마이너스 40만원. 그리고 재고는 몇 프로 팔렸다? 40% 상각. 기계장치 내용윤수가 4년이기 때문에 나누기 4 상각 곱하기 10% 염가매수 즉시 이익으로 인식. 첫 번째 지분법 손실은 65,000원. 그러면 X 1년 도발 금액이 38만 5천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료 똑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160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재고 과소 금액은 60% 상각. 기계는 계속 4년간 상각. 지분율 25%.
염가에서 더 이상 없어. 그럼 지분법 손실이 42만 나오니까 이게 지금 장부금액의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럼 일단 기본 지분법 손실은 38만 5천 원까지만. 근데 무담보 대여금 얼마가 있기 때문에 10,000원 있으니까 이것도 대여금에서 발생한 지분법 손실 해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지분법 손실은 39만 5천이 되는 거예요. 답에 38만 5천 있죠? 답에 뭐도 있어? 40면도 있죠? 40면은 뭐야? 요 38만 5천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42만이 돼버리고 38만 5천을 생각하면 답이 38만 5천원이고 그럼 눈치를 채야지. 10,000원 차이 난다고 걔가 답이라고요. 39만 5천. 10,000원 차이 나는 게 얘밖에 없잖아 지금. 출제자도 그렇게 낸 거예요 지금. 그렇게 10,000원 차이 나는 걸 한 개밖에 안 남겨놨잖아요 지금. 넘어갑니다. 자, 요것은 연결 문제인데 요 연결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연결 문제가 좀 어려워. 왜냐면 보통 1차 시험 강의할 때는 설명하지 않는 내부 거래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연결 기본적인 내용인데 28번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B집의 지분의 잔액을 물어보네요. B집의 지분의 잔액. 그럼 B집의 지분의 잔액은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가산접근법이 있고 잔액접근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건 가산접근법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일단 자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인은 보통 주 60%를 75만에 취득해서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상대방 순자산 장부금액이 나와 있는데 공정가치랑 일치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뭐부터 먼저 한번 구해본 겁니까? 여기 보시면 60% 지배지분, 40% 비지배 지분. 60% 지배 지분은 장부금액 115만 원, 과소금액 없다고 돼 있고 지분 60%. 제가 이거 왜 테스트한 거예요? 혹시 영감에서가 나올까봐. 영감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 확인해 보시면 순자산 공정가치 비례해서 비지배 지분 결정하는 거니까 부분 영업권이에요. 그럼 비지배 지분 기초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추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거래 자료가 좀 어려워. X1년도 중 민국은 대안의 원가 10,000원의 재건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 중에 X1년도에 대안은 외부에 80% 20% 비중을 매각하였다. 그럼 민국이 팔았으니까 이게 상향 판매 내부 거래거든요. 입금물 산입은 이익 10,000원이 아니라 입금물 산입은 그 중에 20%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 했죠? 20% 가지고 있으니까 입금물 산입은 10,000원에 20% 2,000원 입금물 산입이에요. 그런데 보유적인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3,000원으로 추정되어 재고자산 1,000원의 평가 손실을 인식하였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이 3,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 손실 1,000 잡았다는 거네. 그럼 입금물산입 마이너스 유보 2,000 중에 평가 손실로 추인되는 거 손금물산입. 원래 입금물산입이 입금산입으로 추인되는 건데 회사가 평가 손실을 잡았으니까 손금물산입. 세무적 논리를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럼 X2년도 나머지는요. 다 팔았다고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입금산입으로 추인. 그래서 마이너스 2,000이라는 금액이 그해 추인된 게 1,000원이 있고 평가손실로 그해 추인된 거예요. X1년도. 그럼 X1년도에는 1,000원만큼의 미실현이익이 있는 거고 다음 년도 추인되는 게 1,000원이 있는 겁니다. 요것도 이게 2차 강의할 때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요것도 또 2차 강의할 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하향 판매입니다. X2년 15,000의 재고자산을 민국에 3만에 판매하였다. 그럼 입금물 산입 얼마예요? 15,000. 그런데 민국은 이를 구입해서 비품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요 입금물 산입 마이너스 15,000이 감가상각비로 추인되는 거거든요. 내용서 5년이라고 돼 있죠? 15,000 나누기 5년. 요게 X2년도 추인되는 거예요. 누가 팔았죠? 대안이 팔았습니다. 요게 이제 연습소 보면 여러분들 나올 거야. 재고자산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이걸 비품으로 이용해. 그럼 비품의 내용연수에 걸쳐 추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뭐죠? 기계장치. X년 4월 1일 장부분의 4만 기계장치를 얼마에 팔았냐면 64,000에 팔았다. 그럼 24,000 입금물 산입 민국이 팔았습니다. 상향이에요. 근데 이건 4월 1일이기 때문에 추인되는 게 내용료 4년이니까 나누기 4하고 12분의 9. 그럼 추인되는 금액은 19,500원만 입금물 산입 마이너스 2으로 여러분들께서 부인됐고 추인됐으니까 입금물 산입 마이너스 5만 차량 거래에 따른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자료 다 모았죠? 그렇게 다음에 양쪽에 대안과 민국의 개별 별도 당기순이익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당기순이익을 주고 있네. 민국의 당기순이익은 밑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X 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 지분.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최초 비지배 지분이 115만 원의 40%거든요. 그리고 NI 가산합니다. X 1년도 종소기업 NI가 9만.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요? 9만 곱하기 40%. 근데 뭐가 있습니까? 자, 상향 판매 미실현 거래가 X1년 4개 있거든요. 그럼 빨간색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2,000에 더하기 1,000. 여기까지가 X1년도 말 거래예요. 그게 마이너스 1,000에 더하기 1,000.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보시면 민국에서 OCR도 발생했거든. 그럼 그 OCR도 몇 프로 가져가는 겁니까? 비지배주주들이 40%. 그렇게 해서 51만 9,600을 만들어내셔야 돼.
OCR까지 포함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게 제가 지금 뭐냐면 요게 기초순자산은 기포누가 없었거든. 근데 이익여금 증가하고 기포누가 증가해서 40% 가져간다는 식으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내부 거래. 이 두 번째 내부 거래는 X2년 대한의 거래고요. 세 번째 내부 거래는 민국의 내부 거래지만 X2년 거래거든. 그래서 이건 X1년과 무관해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 풀기 위한 자료예요. 29번을 보세요. 지배지분 이익과 비지배 지분이 각각 금액은 X2년도. 자, 지배 지분이 비지배 지분 이익이죠? 그럼 세팅하는 거지. 대한과 민국.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X2년 대한은 25만, X2년 민국은 20만. 근데 조심하셔야 돼. 민국이 배당을 준 게 있네. 자, 그래서 뭐 이 손익계산서에서 대한재무제표 배당 수익 누락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걸 누락하거든. 6만 차이 나는 거 이만 걔가 답이에요. 6만 34만 6,900원 6만 빼봐. 28만 6,900원. 얘밖에 없네 그럼. 얘밖에 없네. 지배지분이익. 왜냐면 이거를 6만을 누락하고 문제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나도 처음에 누락했다? 그러다 그러고서 처음에 누락했는데 답이 346900인 거야. 한 개밖에 없어. 28690 두 개가 있는데 배당이 있었구나. 그거 가지고 문제 되는 거라고. 그럼 답은 72,200원, 72,600원, 72,200원 두 개, 72,600원 세 개. 그럼 3번. 위험하긴 해요. 위험하긴 하지만 72,600원을 검증하려면 민국 쪽 라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비지배 지분 이익이니까. 아까 배당 수익 취소하고 그리고 민국의 재고 요천원이 뭐냐면 요천원이 2,000원이에요. 민국 쪽 1,000원. 그 다음에 재고미 실현 12,000이 뭐죠? 대안이 요거 마이너스 15,000원 더하기 3,000이 있거든요. 요게 마이너스 12,000이 하향 판매 12,000.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 19,500원. 요거 비품 내부 거래가 비품인가? 차량이었나? 장부 금액 차량이었죠? 그 내부 거래가 민국 쪽에서 발생했어. 그렇게 해서 금액을 배분해서 17만 8천원 100%, 18만 1,500원 60%, 지배지분 이익, 18만 1,500원 40%가 비지배지분 이익. 이렇게 해서 금액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내부 거래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30번 문제. 요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지분율 구하는 문제인데요. 지분율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민국의 의일권 있는 보통제 25만원 취득하여 지배기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제시된 거 말고는 순효상 과소금액이 없다. 재고는 모두 다 판매가 되었고 비품은 5년 동안 상각할 것이다. X1년 단계 6만 4천원이고 X1년 중 민국의 다른 자본 거래는 없다. 내부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안은 연결재무 작성 시 비지배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비지배 지분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7만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보셔야 돼. X1년 말 연결재무 상태표 비지배 지분 8만 2천이래. 그럼 이 7만과 8만 2천을 이용해서 비지배 지분 넷인컴이 만들어지거든요. 12,000. 그럼 이 비지배 지분 넷인컴을 이용해서 비지배 지분율을 구하는 거야. 이 문제가 지배 지분율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비지배 지분 이익을 계산하셔야 돼. 그럼 누구 것만 따라간다? 종속기업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종속기업 단기 6만 4천이라고 돼 있죠? 이거 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부 거래가 없다고 했으니까 과소금액 상각이 들어가는 건데 재고 과소금액이 플러스 2만 원이죠? 그럼 그게 상각됐으니까 손금산이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이걸 조심하셔야 돼. 6천. 자, 이게 여러분 플러스 2만, 플러스 3만으로 보이잖아? 이게 과소금액이 아니라 과다금액이에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3만원 환입되는 거거든요. 환입. 부호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만이 몇 년간 환입된다? 5년간 환입되는 거니까 부호 조심. 6천. 그럼 5만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 6천이라고 쓴 사람 많아. 나도 처음에 마이너스 6천 쓰다가 숫자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더라고. 플러스 6천. 그러면은 종속기업 조정은 당기순이 5만 원이고 5만 곱하기 얼마를 해야 12,000이 나오느냐? 24%를 해야 12,000이 나오고 그럼 비지배 지분율이 24%니까 지배 지분율이 76%.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건 참 쌈박한 문제야. 물론 비슷한 문제가 2차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거든요. 비슷한 문제가 또 연습서에도 지배 지분율, 비지배 지분율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풀어보신 사람들은 문제 풀 수 있겠지만 이걸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문제 못 풀고 함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이게 마이너스 3만. 자, 그 다음 문제. 요 합병 문제거든요. 이거 뭐야 이게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쓸데없는 자료들이에요. 그냥 필요한 자료만 다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원래 지분율 10%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 FOB PL을 분류하고 있다. 단계적 취득. 기존 보유 지분은 공정가치로 이전 대가에 가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FOB PL이 12만이라고 돼 있지만
그 상대방 주식의 공정가치가 여기 지금 1,400원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1번 FBPL 14만원. 문제가 영업권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추가로 몇 주 발행했어요? 900주 곱하기 시가 1,500. 자본금 주발초 135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적어놓고 이건 분개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계산기를 풀든가. 메모리 마이너스 메모리 마이너스. 그리고 회계법인 자문수수료 신주 발행 비용 닥치라고 해요. 이건 별도 비용이니까 그냥 비용 처리가 되는 거지 영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요약재무 상태표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요거를 순자산 공정가치로 바꿔야 되는 건데 유동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 80만 꽂아. 부채의 공정가치는 그대로 30인데 제가 대변 쪽에 쓰지 않고 차변에 마이너스를 적었어. 그래야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럼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90이 아니라 얼마? 100만원인데 이게 잠정금액이에요. 그럼 잠정금액으로 일단 100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고객 목록 공정가치는 밑에 얼마가 있습니까? 5만. 식별 가능해요. 고객 목록. 그 다음에 여기 공급계약 공정가치 얼마? 2만. 그런데 이건 잘 따라오셔야 돼. 이건 미래의 새로운 고객과 공급계약 협상하는 건데 미래의 잠적계약은 유리한 거라도 계약상이 아직은 권리가 아니니까 고려하지 않는 거죠.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건 그 고려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 진행 중인 유리한 잠적 계약, 그 다음에 우수한 인적 자원 그런 게 있죠. 집합적 노동력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식별한 불가능하니까 있다라면 영어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가치가 있다라면. 그 다음에 소송 사건인데 소송 사건 때문에 추가 지급할 게 있어. 누구에게? 민국의 주주에게. 그러면 이건 이전 대가예요.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15만 원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건데 예상 가능한 금액 얼마다? 12만. 조건부 대가 쪽에 얼마 가산? 12만 조건부 대가의 가산. 조건부 대가 부채. 그럼 또 이것도 있어. 영업성과에 따라 더 지급할 수도 있대. 16만이다라고 돼 있죠? 1년간 영업성과에 따라. 그럼 16만 조건부 대가 부채. 그렇게 해서 영업권 금액을 차익으로 만들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2번은 이제 정리할 거야. 잠정금액을 조정하고 조건부대가 정리해야 되거든요. 잠정금액은 1년 이내 발생하면 무조건 소급법. 조건부대가는 취득일 존재한 사건이면 소급법. 취득일에 존재하지 아니한 사건이면 전진법. 추가 자료. 자, 감정평가를 110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X2년 5월 1일이니까 이거 7월 1일에서 5월 1일이니까 1년 이내야. 그럼 10만 증가는 자 유형자산이 10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권 얼마 내려오는 겁니까? 10만 내려오는 거라고. 그럼 업데이트 영업권 여기서 일단 12만. 그게 요거예요. 잠정금액으로 영업권이 10만 내려와야 된다. 자 조건부 대가 소송 승소 얼마 더 지급했다? 3만 더 지급했거든요. 근데 소송은 취득일에 존재한 사건이잖아. 그거에 대한 증거니까 3만은 조건부 대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여기서 3만 늘어나면서 영업권. 하지만 영업성과에 따라 얼마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0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영업성과는 취득일 이후 새로 발생한 사건으로 더 지급하는 거거든. 요건 즉시 비용이에요. 즉 여기 20만이라고 되어 있죠? 16만이 20만으로 넘어가는 4만은 즉시 비용이야. 추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급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업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용해서 15만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고 또 문제가 물어보는 건 X2년 말 유형자산 순금액 물어봤거든요. 이건 어차피 소급법 적용할 거니까 처음부터 110만 원으로 봐가지고 1년 6개월 사용하는 거라 해서 장부금액을 만들어주면 돼요. 소급법 적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에 수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자를 얼마로 보고 110만 원으로 보고 1년 6개월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32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3번 이건 뭐 쉬운 거지. 이건 객관식에서 많이 풀어봤고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나 있어요. NI죠? 자산 여러 개 주고 있네. 자 매출채권 환율변동손익은 NI 기말환율. FBOC 환율변동손익 다 OCI로 가는 거니까 의미 없어. 문제가 NI 물어보고 있거든요. 선수금 환율변동 인식하지 않아. 비협회성이니까. 차입금은 기말환율 적용해서 15만. 차입금 부호 조심하셔야 돼. 차입금의 증가는 NI 손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재고자산. 이건 뭐 많아요. 객관식 책에도. 재고자산의 최초 인식 금액은 15만 8천 원인데 순실현 가능가치 저가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가평가하는데 160달러가 아니라 기말에 순실현 가능가치가 150달러고 이 150달러의 날짜가 12월 31일이니까 환율은 1,000원. 그럼 기말 재고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만 원의 순실현 가능가치이기 때문에 원화로 평가하는 겁니다. 원화로 평가 손실 8천. 그럼 이 빨간색 플러스 15,000 마이너스 8천 마이너스 만 원. 그게 단기순이익에 반영되는 손익효과예요. 근데 뭐 조심하셔야 돼? 자산 두 개에 부채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부채의 증가는 손실이란 거 조심하셔야 돼. 자산 증가는 이익이지만 부채 증가는 손실입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고요. 34번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제가 중이라고 해드렸지만 고급 회계다 보니까 제가 그냥 중이라고 해드린 거야. 이게 전형적인 거잖아. 확정 매입 계약에 대한 외화확정 매입 계약, 통화선도 계약. 외화확정 매입 계약은 공정가치 변동도 가능하고 환율변 현금으로 위험회피도 가능하거든요.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라면 엔화에 반영하는 거고 현금 흐름 위험이라면 어디에 반영하는 겁니까? OCI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강의할 때 이거 왁구 잡아서 풀잖아. 그렇게 할 필요 그냥 다 여기서 푸는 거예요. 무슨 거래요? 통화선도 매입계약. 그럼 부호가 매입계약이니까 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매입하고 매도 청산하는 거니까. 그럼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라면 풀이니까 얼마이익? 30원 이익. 추가로 풀이니까 얼마? 풀마니까 풀이니까 얼마 추가 이익? 20원 이익. 근데 이게 현금 흐름 위험표가 되면 다 OCI로 가는 거라고. 답만 볼까요? 답. 이 답이 3번이거든요. 상기 거래가 이 나가 현금 흐름 위험회피거든요. 그러면 포괄순위계에서 사실상 기타 포괄에 미치는 영향은 5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현금 흐름피면 다 OCI로 가는 거거든. 통화선도 계약 관련 금액이 OCI 2만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현금 흐름 위험회피는 위험회피 대상은 건드리지 않고 위험회피 수단만 건드리는 거니까 OCI밖에 안 나와. 물론 이게 공정가치 위험회피가 돼버리면 통화선도 관련도 손익을 잡아주지만 확정계약도 또 손익을 잡아야 되거든. 손익 잡아주면 두 가지가 그냥 0이 돼버려요. 하지만 현금으로 위험회피는 통화선도 계약만 OCI로 잡아주니까 5만이 아니라 2만이 되는 거야. 이게 5만이 되려면 기타 포괄 순이익의 누계액은 얼마가 맞아요? 5만이 맞거든요. 하지만 기타 포괄이 물어봤으니까 20원 곱하기 계약 금액이 1000달러 2만 원이에요. 자, 마지막 35번 말문제. 자, 요거는 말문제 중에 난이도가 상이에요. 상입니다.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틀리는지 아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장이라서 어려웠을 거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어. 우리 위험의 피해에게는 계산 문제가 중요하지 말 문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이 패턴인데 위험의 피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 할 때 꼭 이 말 문제를 내더라고. 답만 설명드릴게. 옳지 않은 것. 오염의 폐관계가 오염의 폐효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여부는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오염의 표로 지정된 재무보고 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 높은 오염의 효과가 있는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진적이에요. 3년짜리 유연피 계획을 맺었다. 그럼 이 유연피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판단은 1년 지나면 이제 2년만 보고 판단하는 거고 여기서 1년 또 지나면 남은 1년간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앞에 과거까지 다 보진 않아. 그래서 이게 재무보고 기간 전체가 아니라 전진적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홈페이지 가르쳐 드리잖아. KIFRS라고. 거기 들어가셔서 이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35문제를 제가 지금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걸 다 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준비가 된 상태라는 사실을 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었겠구나, 그런 것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문제 풀어가지고 또 책을 출간할 때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